해도 좋을 정도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퀴즈에 본 이 5가지는 뭐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하면서 다시 같이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볼게요. 먼저 첫 번째가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인데 3가지 강론을 크게 영역을 나눴어요. 그래서 3가지 영역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여러분은 영역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 들어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는 3가지 영역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만 먼저 보면 그 3가지 영역이 여기 있어요. 간호사와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윤리강령에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의무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간호사와 협력자 영역, 이렇게 3가지 영역이 윤리강령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거 배우겠지만 각각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부터 하면서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먼저 우리 전문직에서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직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간호도 이제 전문직이기 때문에 간호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간호사 윤리강령 가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윤리강령의 의미 한번 보면 이 윤리강령은 이런 거죠. 전문직 집단의 구성원이 따라야 하는 윤리적 가치와 행동을 규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윤리강령이 법은 아닌데, 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어떤 전문직에 있는 어떤 개인이 무언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어디에 변주해서 그 사람을 페널티를 주게 되냐면 그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윤리강령에 빗대어서 우리가 페널티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간호사의 윤리강령 정도는 어떤 것들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지 전문직으로서 이제 한번 봐둘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윤리강령은 법은 아니지만 전문직의 직업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네가 스스로 너의 직업이 이 정도는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아웃라인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정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사회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직업을 가진 전문직들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제 간호사 윤리강령을 보면 이 간호사 윤리강령은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이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간호사라면 적어도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직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교육과 성찰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 4학년 졸업하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간호사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눈여겨서 꼭,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에 좀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의 윤리강령은 우리끼리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가평가의 내용이에요. 우리끼리 안에서는. 그리고 자가평가 또는 동료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봤을 때 우리 윤리강령, 간호사 윤리강령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는 잘 지키고 있는지, 내 동료는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러면 밖에서는 뭐냐면, 밖에서는 우리가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기대 수준, 지표가 돼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의 윤리강령은 간호의 양심과 철학을 집단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간호사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간호사의 윤리강령은 간호 행위를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고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고, 간호사들이 우리가 이 수업 내내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은 언제 우리가 이게 발족이 됐냐면 1972년에 우리가 처음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정이 됐냐면 이때가 국제 간호사의 날이 있었었는데 이 국제 간호사의 날에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이 처음 이렇게 공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 대한간호협회에서 우리가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1966년에 발족은 했지만 우리가 제정된 것은 1972년에 제정이 됐고, 이렇게 한번 제정이라는 의미 알죠? 처음 만드는 걸 제정이라고 하고 만든 다음에 계속 수정해서 바꾸는 것을 우리가 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일 때 제정이 되고 1983년 1차 개정, 1995년 2차 개정, 2006년도에 3차 개정, 그리고 2013년도에 4차 개정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은 최종의 개정이 된 이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너무나 이렇게 약간 소소하게 문제를 낼 때는 이 각각 개정이 될 때 변화된 게 뭐냐, 달라진 게 뭐냐 이런 거를 국시에서 물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럴 정도로, 내 말은 그럴 정도로 그 안에서의 내용들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험 낸 게 이거예요. 우리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어떻게 돼 있냐면 크게 앞에 서술적으로 쓰는 말을 전문이라고 그러고 이제 밑에 자세하게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하는 거를 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크게 서술되는 전문이 있고 그 밑에 들어가서 강론이 있는데, 전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으냐면 간호사의 근본 이념, 미션, 간호사라면 이런, 그리고 간호사의 책무, 간호의 대상은 어떤 거고 간호의 전문직 역할은 뭐고 우리가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목적은 뭐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서술, 이런 것들이 서술된 전문하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시험 낸 거 이제 강론으로 세 가지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와 대상자,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의무, 간호사와 협력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각각을 다 합치면 15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이 윤리강령의 전문, 서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직업의 가장 기본적인 신념이자 철학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 같이 한번 잘 보세요. 간호의 근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행위예요. 그리고 간호사의 책무는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도록 돕는 게 우리의 이제 일이에요. 우리의 책무예요. 그래서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간호 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이제 이 협회가 이제 처음에, 우리 협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문직의 가장 큰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장 큰 단체가 왜 윤리강령을 만들었냐면 우리 간호사의 직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픈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문의로서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윤리강령을 이제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은 또 다 알아야 돼요. 아까 내가 한국간호사윤리강령의 강론의 세 가지 영역을 쓰시오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영역을 썼어요. 그러면 각각의 영역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호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다라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의 윤리 강령 정도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게 좀 이렇게 깊이 새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하고 대상자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한테 스스로 책무로서 우리한테 지키게 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평등한 간호를 제공하라는 거. 한 번씩 지금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요구를 존중해 주라는 거. 인간은 유니크한 존재라고 했어요. 다 똑같이 획일화된 간호를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요구를 존중해 주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나 비밀을 유지해 줘야 되고, 그리고 알 권리, 그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취약한 대상자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환경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줘야 되는 우리의 책무예요.
그래서 이게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의 이 각각의 내용 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영역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우리의 간호사로서의 책무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전문직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의무의 영역이 있어요. 이때는 뭐 하냐면 간호 표준을 준수하라. 여러분 아마 이 과목 빼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임상 과목에서는 뭐가 있냐면 간호 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그 단계가 있고 나름의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간호의 행위를 할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고품질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라든지 뭔가 이제 근거가 기반이 된 어떤 간호라든지 그런 것처럼 간호 표준을 준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호연구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임상에 나가면 근거 기반 어떤 실무를 하려면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문직 활동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직업은 실용학문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에 맞추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학문은 정의와 신뢰가 있어야 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신뢰를 증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한 간호를 제공해야 되고, 건강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의무 영역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간호사의 협력자 영역에서는 우리가 하는 직업은 우리 혼자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환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관련 전문직들이 다 모여들어서 협력해서 그 환자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윤리를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보호해야 되고,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을 보호를 해야 된다. 이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어쨌든 지금 여기 개수를 세어보면 15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강론에서의 크게 영역을 이렇게 3개를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는 우리가 책무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어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다 필수적이에요. 자, 그거 외에도 2014년에 한국간호사 윤리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이렇게 앞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다 읽어보고 간호사의 사명을 공포하고 다짐하는 거가 윤리선언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 전문직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최선의 간호로 국민건강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윤리적 판단을 잘하겠다,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등등등.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윤리 지침은 아까 윤리 강령이 있었죠. 윤리 강령은 굉장히 브로드한 내용이고, 윤리 지침은 그거를 세세하게 말한 거예요. 더 콘크리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서술하는 게 그 윤리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 윤리 지침을 보면 간호사의 윤리 강령에 있는 내용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해서 이제 우리 간호사들로 하여금 이거를 지키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윤리 강령에서 맨 처음에 총칙하고 일반적 윤리 안에서는 총칙에는 왜 우리가 간호사의 윤리 강령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윤리 아까 그 전문을 서술해 놨다고 하는 것처럼 간호사의 사명은 뭐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건 뭐고, 윤리적으로 간호 제공한다는 건 어떤 거고, 건강 및 품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서술된 전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장, 4장, 5장이 강론이에요. 그래서 3장, 4장, 5장에 내가 이제 아까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서술된 거예요. 여러분이 외울 때는 내용을 정리해서 외울 때는 윤리 강령을 외워주세요. 아까 간호사와 대상자 안에는 몇 개 이렇게 그렇게 외워주고, 이것들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한 건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간호윤리라고 하는 책들을 보면 부록에 각각에 대해, 예를 들어 품위유지다. 도대체 뭐가 품위유지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를 하는 간호사로서 요새 막 의학이나 간호학이나 우리는 마약 같은 거 취급이 쉽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섭취를 한다라든지 자기가 흡입을 하고 간호행위를 하거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타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품위 유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또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치만 우리는 요 말만 들어도 대충 우리가 어떤 내용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요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 암기해서 들어가야 될 거는 어디 걸로 암기하라 그랬냐면 한국간호사윤리강령 쪽으로 해서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간호 대상자의 권리와 간호사의 보호활동, 우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역할 중에 아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옹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대상자가 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를 우리가 옹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옹호는 이런 거예요. 앞에 거는 대상자들의 권리예요. 한 번쯤 눈여겨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따라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것들이 이런 거예요.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성적, 질병, 장애, 종류, 정도, 문화적 차이 불문하고 차이 없이 간호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관습, 신념, 가치관에 근거해서 개인적인 요구를 존중해서 간호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자들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귀찮다라든지 왜 딴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이 사람은 왜 이 사람만 유독 이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의 개인의 가치와 그 사람의 개인의 뭐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존중할 우리의 책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간호사를 하는 한 해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또 비밀 유지 여기 다 있고 그 다음에 간호 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면서 충분히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너한테 어떤 간호 행위를 해줄 건데 이거는 어떻고 저떻고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해서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까 그런 내용하고 다 연계된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크게 3개의 강론에서 그 내용만 제목만 잘 인지가 되면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만 윤리강령이 아닌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당연히 국제간호사 윤리강령이 있어요. 우리 그때 국제 전문직에서 배울 때 다른 거 다 몰라도 국제간호협의회라고 하는 ICN 정도는 우리가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ICN에서는 우리나라가 1972년에 윤리강령을 제정했다라면 여기는 1953년에 이러한 내용들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간호사 윤리강령도 쫙 보면 우리 거하고 거의 뭐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려울 거 없죠? 윤리강령에서 다시 한번 정돈하면 우리 퀴즈에서 봤던 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간호사 윤리강령 연도 정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강론에는 어떤 3개가 있었는데 3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연계돼서 설명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얘도 아까 앞에서 말한 윤리강령에 더했으면 더했지 뒤지지 않는 중요한 그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가기 이전에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지식인 윤리의 원칙 또는 윤리 규칙, 윤리 이론 이런 것에 곁들여서 우리가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의사결정 하기 이전에 원칙은 뭐고 규칙은 뭐고 이론은 뭐고 이런 걸 이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내가 그 퀴즈에 뭘 냈냐면 윤리의 4가지 원칙을 쓰시오. 머릿속에 쾅 박아 놓으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하면서 그냥 외워버리세요. 바로 우리 다음 주 시험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윤리의 원칙 4가지는 먼저 이름만 봅시다. 여러분한테 이름만 쓰게 했어요. 적어도 이름 정도 4가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름만 보면 우리가 딱 알잖아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악행 금지의 원칙 외우기 어렵지도 않아요. 선행의 원칙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호사로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윤리의 원칙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4개 이제 하면서 외우세요, 여러분들은. 자, 먼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퀴즈가 그거였어요. 그 4가지를 잘 썼으면 돼요. 자, 자율성 존중이라고 한 건 말 그대로 자유로운 선택의 의사결정 할 때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한 번만 찍고 넘어가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린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니까 이 사회에서 의료인의 진단이나 치료 이런 것도 역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된다. 근데 실은 우리가 병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전문직이, 특히 의료는 전문직 중에서도 특수 전문직이다 보니까 의존을 많이 해요. 그러나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뭐 의사나 간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 환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아니요, 다른 건 뭐 없어요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은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제 시대가 흘러서 굉장히 대상자들도 수준이 높아지고 인터넷을 통해 IT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이런 거 여러분 알죠? 내 가족 중에 누가 간암이에요. 그러면 대학원, 우리보다 더 많은 그 지식을 갖춘 그 가족들은 간암 전문가가 돼서 와요. 간암의 전문가가 돼서 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대가 이랬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간암 전문가라 해도 우리처럼 전문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그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안 했는데, 지금 시대가 달라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런 사람들의 지식도 우리가 끌어들여서 우리 간호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지식도 우리가 끌어와서 활용을 하자는 게 요즘의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뭐 의료인도 아닌 사람이 뭐 간호사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뭐 아는 척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에서는 그들도 우리의 간호 과정 중에 하나의 부분으로 끌어들여서 요즘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 진짜 이제 가면 윤리적 의사 결정할 때 이거하고 그 상충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율성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즉 치료 과정과 방법, 그리고 필요한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등을 거짓 없이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는 자신의 자발적 선택과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치료에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또 자기를 보호한다고 어떤 단순한 그 처치하러 왔는데 이 인간사의 처치에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온갖 게 많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사례로 아기 낳으러 이제 갔는데, 아기를 낳으러 갔는데 그 의사가 내가 간호사 교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일반인보다 아무래도 간호학을 가르치는 분야니까 그 행위를 이거를 그 충분한 설명을 얼마나 충분하게 했냐면, 정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건강한 사람이 아기 낳으러 갔다가 아기 낳다가 생길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야, 내가 이거 의료인이고 그것도 간호학을 가르치는 교수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거 새겨서 듣지, 일반인이 이렇게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애 못 낳겠구나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한테 충분한 설명. 이 얘기가 뒤에 또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충분하게 거짓 없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자율성, 이 존중의 원칙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 거 있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실은 동의예요. 그냥 영어로 해석하면 동의인데 앞에 무엇라고 이 설명을 사족을 붙였냐면 충분한 설명이란 말을 붙여놨어요. 나중에 법으로 가면 이 충분한 설명이란 말이 여러분을 보호할 건지 보호하지 못할 건지가 결정이 돼요. 그랬더니 이런 거, 그러니까 즉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이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숨김없이 말하는 거, 또는 이해가 됐는지, 자발적으로 잘 그 사람이 선택했는지, 그런 능력이 되는지, 내가 이 사람이 교육 정도가 이것을 내가 설명했을 때 알아듣는지, 노인인지 아인지, 이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게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환자가 내가 아무리 설명을 했어도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 설명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이미 법에서 선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미 법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 설명했어요 라고 주장을 해도 그 당사자가 나 이해가 안 됐어요. 말은 들었지만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그러면 나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이해했는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의료인은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기 위한 첫 단계가 환자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지 확인.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대상자가 어떤 상황의 대상자인지를 먼저 알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사건 혹시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보라매 병원에서 그 중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으니까 보호자가 비용 너무 많이 초과되고 그래서 이제 막 퇴원을 원을 했어요. 근데 퇴원한 뒤 사망을 한 다음에 그 퇴원을 허가한 담당 의사가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살인죄로 기소된 그 백그라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었냐면 환자는 당연히 의사표명이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이 의사표명이 불가능한 환자의 의사를 과연 얼만큼 반영했나. 보호자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보호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은 환자가 더 살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보호자의 어떤 의지만으로 이렇게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는 그 상황을 네가 충분히 환자는 어떻게 하지만 보호자한테 이 사람이 이제 가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정말로 네 환자가 생전에 살았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뭐 그만 이렇게 숨을 멈추기를 원했는 건지 온갖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지가 잘 됐느냐 이거에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충분한 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노인 환자 대상으로 의사가 설명했어요. 당연히 간호사도 설명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노인 환자의 나이와 교육을 보았었을 때 니네가 그 정도의 일반적으로 있는 그 동의서의 내용 갖고는 이 사람이 이해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판례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충분한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 잘 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근데 이 인폼드 컨센트의 법적 예외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은 할 수가 없어요. 응급 상황. 그 다음에 포기가 된 사람, 안 하겠다 막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의사가 무능력한 사람. 그러니까 닥터 말하는 거 아닌가 알지? 그 표현하는 것이 무능력한 사람.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암묵적 동의가 있는 거 이럴 때는 우리가 암묵적 동의가 있는 거라서 이 동의서 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내용 다 알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악행 금지 원칙이에요. 이 악행 금지의 원칙은 우리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힌다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그러니까 악행 금지니까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선언해요. 간호사들은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 금지라고 하는 원칙은 윤리에서는 어떻게 따지냐면 만약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증자로부터는 신장을 하나 떼어내야 이식을 할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한테. 그러면 멀쩡한 사람을 떼어내는 행위는 악행한 거예요. 악행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악행이 뭐를 더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악행을 하는 거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선이 이 멀쩡한 사람의 신장 하나를 빼는 악행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중 효과의 원리 때문에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해요.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이라는 건 몸을 이렇게 찢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찢는다는 행위는 악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찢냐면 찢어서 병균이 있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찢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악행 금지의 원칙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중 효과의 원리예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윤리는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선택이 더 조금이라도 더 선을 이루느냐, 그 선이 이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느냐, 의무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악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행의 원칙. 선행은 아까 악행 금지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악행 금지는 약간 소극적인 거예요. 나쁜 일 나 안 할게라는 뜻이라면 이 선행의 원칙이라는 건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즉 그래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친절한 행위, 사려 깊은 행위, 동정적인 행위, 자비로운 행위, 이타주의적인 행위, 이런 게 선행이에요. 이런 게 선행인데, 즉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가 이제 선행인데, 이 선행의 원칙은 아까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되는 소극적인 의무가 악행이라면 타인을 도와주어야 할 적극적인 의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선행이라고 하고 있어요. 선행에서 또 여러분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선행의 원칙은 아까 말한 악행 금지의 원칙을 넘어서서 미리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악이 있으면 해악을 아예 예방을 해주거나 그 해악을 제거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선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선행의 원칙인데, 선행의 원칙에는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하는 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온정적 간섭주의가 뭐냐면 아까 악행은 내가 소극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하면 되는 거라면 이 온정적 간섭주의인 선행은 뭔가 이 사람 반드시 수혈해야 되는데 안 하면 죽을 건데, 이 종교적인 문제로 수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안 된다. 설득하는 거죠. 너는 이거 종교를 떠나서 뭐 어떻게 좀 이런 지금 행위는 내가 선행의 원칙이에요. 즉 어떤 근거에 온정적 간섭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내용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온정적 간섭주의 근거에 선행의 원칙이 있고, 거기에는 적극적인 선을 실행하기 위해서 환자가 하는 의사표현 능력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이 온정적 간섭주의가 자율성의 원칙하고 많이 부딪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건 일상적으로 부딪혀요. 임상에 나가면 의사표현 능력과 상관없이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간섭하는 경우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런 게 있고, 마지막에 윤리 원칙 중에서 정의 원칙. 이 정의 원칙은 환자들은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해악을 피하고 선행을 제공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즉 그래서 해악하고 선행이 공존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있어요. 아까 그 선행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살리려면 멀쩡한 사람 하나 빼서 이 사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행은 아픈 사람을 주는 선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해악하고 선행이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윤리적인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이 해악과 이득을 공평하게 분배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에서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의료자원 한정됐을 때, 또는 순번이 정해져 있을 때,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누구를 먼저 내가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걸 할 거냐, 전문직 간호사로서. 그래서 어쨌거나 공평한 분배 문제가 이 정의 원칙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원칙에서 지금 다뤄지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료 자원이 한정되었을 때 환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병실이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환자를 못 받잖아요. 근데 10,000원이 됐는데 그 중에 몇 명은 보니까 더 이상 거기 있어봤자 진료가 무의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막 응급으로 아픈 사람들이 입원시켜야 되는데, 이랬을 때 그러면 응급으로 오는 사람은 더 귀한 생명이고, 나이가 이미 막 80, 90 돼서 더 이상 무의미한 거는 뭐 인생에 어떤 의미가 없다. 우리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정말 막 20대로 정말 살려놓은 인류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젊은 생명들인데 또 이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고민을 낳게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윤리의 원칙 4가지, 아까 뭐뭐 했어요? 자율성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이제 못 외우고 있는 거지. 빨리요. 선행의 원칙,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 오늘 머릿속에 다 넣어버립시다. 자, 그러면 이제 원칙 밑에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은 3가지 정도. 실은 윤리의 원칙과 규칙은 이거 외에도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의료하고 관련되어서 우리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윤리 규칙에는 정직의 규칙, 신의의 규칙, 성실의 규칙. 내가 퀴즈 3번에 낸 거예요. 그래서 윤리의 3가지 규칙을 쓰시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정직, 신의,
그 다음에 성실. 아까 추상성을 보면 조금씩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신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윤리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직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의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은은 의료인들이 환자 개인의 의료 기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나 어디 뭐 공공장소에서 실습학 갔다 와서 막 그 사람의 어떤 명칭이 나와서 이름이나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 이런 데서 발표를 할 때도 만약에 뭐 교수가 학술대에서 학생이 수업에서 발표를 할 때도 그 사람 이름은 땡땡, 김땡땡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냐면 왜 그러냐면 환자의 정보는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아프다라고 하는 정보가 한 개인한테 굉장히 약점이 되는 정보이거든요. 근데 그 약점 중에서도 또 질환별로 굉장히 예민한 질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질환들은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에 나감에 있어서 취약적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었냐면, 요즘에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못 봤는데, 우리 여러분 그 임상의사 질환 중에 간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간질이 일반 사람들은 그걸 영어로 써놓으면 잘 몰라요. 간질의 명칭을 영어로 써놓으면 잘 모르는데, 영어로 간질이 뭔지 나도 까먹었네. 뭐지? 에필립시. 이게 일반인들은 당연히 더구나 모르는데 취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간질이 있어요. 근데 그 간질의 정도가 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니고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닌데 병원에 건강검진 이런 걸 갔는데 거기다 이제 그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업에서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정도가 병원에서 판단했어야 돼. 그러니까 병원들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심각해서 취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질에 간자만 넣어버리면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크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어쨌든 우리는 나이팅게일 서양문,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국제간호사 윤리강령이 전부 다 비밀 지키겠다고 서약을 마구마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걸리면 뭐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실.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알게 모르게 지금 4학년에 오면서 고등학교 때 약간 성격상 느슨하고 시간 약속 좀 안 지키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사에서는 크게 뭐 해대지 않고 크게 약점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임상 실습 나갈 때 여러분 다른 시간보다 강의 시간은 여러분 잘 빠지고 중간에 나가고 강의 시간은 늦게 오고 이런 거 해도 돼요. 뭐 아니 해도 돼요가 그 임상하고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임상 실습에 나갔을 때는 어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 지키려고 여러분 나름 더 노력해주고 하다가 몰래 도망가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으나 도망가지 않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간호사가 돼보세요. 간호사가 되면 굉장히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은 알게 모르게 고등학교 때보다도 간호학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학과의 학생보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이미 책임감이 더 넘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성실감이 더 넘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직업, 물건을 다루거나 이런 직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아니라 해도 이미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좀 더 이런 게 다 잘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성실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우리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 주어진 업무를 다 성실하게 해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 그 피해는 곧바로 환자가 되고, 환자가 피해 입으면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법으로 책임을 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윤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아까 윤리 원칙보다는 약간 이게 낮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행동 강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규칙에는 세 가지 정직의 규칙, 신의의 규칙, 그 다음에 성실의 규칙. 생각하면서 해보면 그렇게 어려울 거 없겠죠. 요거까지 갖고 오늘 세 장을 다 하려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두 개만 넣어놨나? 아닌데? 들어와 있는데? 얘가 협조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아까 우리는 윤리의 규칙하고 윤리의 원칙과 윤리의 규칙을 지금 배웠어요. 그래서 4개, 3개 이렇게 다 배웠는데, 중요하게 윤리의 원칙들에서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흔하게, 임상이 가면 흔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하고 악행 금지의 원칙이 상충될 때. 즉, 이 말은 뭐냐면, 두 개가 넘어갔나봐. 여기 먼저 자율성 존중의 원칙하고 선행의 원칙이 상충될 때 흔하게 일어나요. 임상에 가면 아주 흔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문제가 발생이 없을 때는 어떻게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내가 왜 이런 행위를 했는가의 근거를 주는 게 바로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온정적 간섭주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굉장히 젊은 운동선수가 탈장 수술을 받기로 돼서 수술 전에 투약을 받아요. 그러면 수술 전에는 우리 보통 약간 환자를 다운시키는 데메롤, 약간의 진정제 효과가 있는 뭐 그런 거 수술 전에 그 환자들한테 주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하면 조금 사람이 들어오지 되고 약간 정신이 혼미해질 수가 있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맞고 나서 우리가 보통은 환자들이 침대에 떨어지지 않게 사이드레일을 올려주잖아요. 낙상은 100% 간호사의 또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안전을 위해 사이드레일을 올리는데 이 사람은 맞아도 자기가 보건데 정신도 맞고 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게 사이드레일을 올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환자하고 이 간호사하고 약간 의견의 상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간호사가 생각해보면 간호사는 그 병동에서 데메르라고 하는 걸 환자들한테 많은 대상의 환자들한테 줬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경험상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은 멀쩡해도 조금 시간 지나가면 이제 졸리기도 할 거고 좀 들어오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이드레일을 올려야만 더 안전하다고 이 사람은 자기 경험과 이런 것들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이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옆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간호사가 계속 그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판단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 환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거 원치 않는데 그러면 간호사는 자기가 책임에서 왜냐면 간호사가 아까 내가 말했죠. 사이드레일을 반드시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상은 100%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올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비난을 받지 않을 의도가 아니라 실은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은 환자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거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앞으로 임상에 나가게 되면 윤리적인 원칙들이 상충되는 경우가 무지 많이 일어나는데 곤란할 때는 그걸 했어요. 상충될 때 다 윤리적인 원칙인데 양쪽이 환자가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간호사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온정적인 간섭주의를 펼쳐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서로 주장을 할 때 무언가 정말 더 좋은 선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굉장히 비일집에 꼭 사례가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에서 어떤 것도 많이 나오냐면 중환자실에서 억제돼. 이건 그야말로 법으로도 많이 가고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나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그 보호자 없이 있었을 때 억제돼 위험한 사람들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제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억제들을 했었을 때 환자는 원치 않죠. 마치 이 사람이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굉장히 존엄성을 해치기도 하고 자존감이 싫어서 나는 억제들 싫다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의료팀이 판단해서 필요할 때는 억제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상충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충이든 그런 상충이 됐을 때 우리의 판단. 온정적 간섭주의적인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들은 어떤 거냐면 환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고 그것을 그 행위를 함으로써 환자는 싫어하지만 내가 온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함으로써 더 예방될 수 있다고 누가 보아도
누가 보아도 이게 더 높다라고 판단될 때, 그 다음에 아마도 온정적인 간섭주의 행동을 했으면 그 위험이 예방될 것이다 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 비슷한 경력을 갖춘 내 동료 간호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위에 있는 상관도 그렇게 생각.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 혼자 결정하라고 했어요 제가? 아니죠. 제일 좋은 건 더 윗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고, 그 윗사람이 설령 없으면 같은 수준의 동료 간호사한테라도 한번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점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나 혼자 머리 돌리는 것보다는 제3자가 내가 생각지 못한 거를 또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법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을 고려했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 안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런 사소한 행위 하나가 굉장히 나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행동이 환자한테 가져다주는 이득이 위험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또는 선택 가능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그러면 이게 상충이 돼요.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온정적 간섭주의로서 선행을 원칙을 실현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대안 중에서 자율성 침해가 가장 적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별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했었을 때랑 생각을 안 했을 때 나의 행동의 차이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세심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환자한테 어떤 행위를 할 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세심하게 배려가 나와요. 그게 몸에 배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어떤 행동을 하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자리에 가도 이 사람은 나도 모르게 타인을 배려하는 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뭐 하든지 그 사람을 다 올려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주시고, 두 번째 상충되는 게 자율성 존중하고 악행 금지가 또 상충이 많이 돼요. 이 사례도 흔하게 일어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말기암이고, 근데 말기암이 아프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말기암의 대부분은 통증이 우리는 아무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이 오고 아편 마약을 아무리 해도 그게 이제는 듣지도 않고, 그래서 죽는 것이 더 그 사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근데 법으로는 우리가 안락사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적극적 안락사는 정해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 안락사를 많이 원하거나, 그러니까 소극적 안락사는 그런 거예요. 점차적으로 치료 행위를 줄여가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고, 적극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약을 투여하거나, 뭔가 이 산소호흡기를 떼버리거나, 무언가의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안락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락사에 대한 건 지금도 분분하고, 이게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되는 건데, 여기 사례는 여러분 읽어보면 알아요. 굉장히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서 가족조차도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게 의미가 아닌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적극적인 안락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편안해졌고, 그녀의 그 보호자들도 처음으로 그녀의 평온한 마음을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일부러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안락사의 경우에 환자가 안락사를 요청할 경우에 거기에는 환자의 자율성이죠. 나 죽고 싶다라고 하는 환자의 자율성의 원칙과, 우리는 이건 악행이거든요. 죽이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악행 금지의 원칙이 상충이 돼요. 그러면 환자의 소극적 안락사를 요구할 때 의료진의 입장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죽게 내버려둔다면 이것은 자율성 존중하고 악행, 우리는 악행 금지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데 악행 금지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악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상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은 토의와 논의와 그 과정을 끝난 다음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 간호사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딱 우리 오늘의 정상 수업 시간이 끝났네요. 원래는 한 파트를 더 해야 되는데 한 파트 조금 남은 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고, 일단 멈추고